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보면 일본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2%,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과 대만이 1.3% 정도 올랐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그 외 국가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하고 연속성을 보면 나스닥이 2주 동안 거의 1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주 기술주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주중에 한번 보여드렸던 편인데, 올해하고 비슷하게 이제 1분기가 진행됐던 해들, 그러니까 1분기 나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S&P 500 지수 안 좋았고, 그러니까 1분기 동안에 S&P 500 지수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어떤 출발했던 시점하고 비교를 좀 해봤더니, 초반에 하락했다가 한 2달 정도 하락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도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며 출발한 시기에서는 봄에는 대부분 다 일단 올라갔다. 그 이후에 이제는 좀 엇갈렸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미증시는 좀 이전과 비슷한 경로를 좀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난주에 종목들 상승률을 좀 우리가 보면 종목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읽어볼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게 LG에너지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 포스코, 삼성중공업, GS건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졌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유난히 많이 올라간 게 그냥 특징이에요. 여기에 이제 자금이 집중되면서 시가총액이 이거 전후에 포진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손해를 보는, 물론 삼성전자 블록딜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이제 다른 종목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 특성은 하나금융, 포스코가 올라가 있죠.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좀 의식한 그런 어떤 장세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주춤거려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아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묶고 보면 뭐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BH,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PCB, 휴대폰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PCB, 그 다음에 이제 인포뱅크는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잖아요. 그 외에는 뭐 엔터주 조금 올라가고 이제 반도체주 조금 올라가고 이 정도였는데, 특징이 에슬라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제 애플 플러스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자율주행 인포뱅크, BH는 이제 또 저것도 PCB니까 이제 애플하고 관련성이 있는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슬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는 좀 변동성이 컸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미국하고 한번 맞춰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면 지난주에 테슬라가 11.6%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6.6%가 올라갔고, 대번에너지가 7% 올라갔어요. 뭐 로키드 마틴은 좀 빼고 놓고 보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특징이 없는데, 애플과 테슬라, 미국에서 테슬라가 강하잖아요. 특히 애플은 지금 9일 연속 상승인가? 아마 그렇게 지난주까지 나왔을 겁니다. 이 두 종목이 강한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지? 살펴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펀드의 업종별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기술주 펀드 쪽에 갑자기 자금이 확 돌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유출이었거든요. 아래 칸에 있다라는 건 유출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확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증가한 거냐면, 작년도 7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작년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시각을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들어온 거 이제 헬스케어 쪽 자금인데, 어쨌든 자금 자체가 이제 기술주 쪽에 유입이 되면서 애플과 테슬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쪽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집중돼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고 있죠.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업종별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재료가 금리하고 유가잖아. 사실 지금은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국채금리 올라간 게 이번 달에 지금 35%가 올라갔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게 사례가 없어요. 제가 이제 금리 쭉 뒤져놓고 봤는데, 한 달에 35%가 올라간 게 2000년대 이후는 최대폭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월간 데이터를 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35% 올라간 거는. 이제 미국에서 긴축을 좀 세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더 올라간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연말 12월 기준으로 12월에 금리가 어떻게 도달되어 있을까? 이걸 예측하는 확률표거든요. 2.25부터 2.50. 그러니까 지금보다 2%포인트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47.7%. 그러니까 지금보다 2%포인트를 더 올리려면 회의가 6번 남았기 때문에 2번은 0.5%포인트 올리고 나머지는 0.25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는 그냥 0.5%포인트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본다라면 금리 인상이 조금 세게 진행되겠구나. 이미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를 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는 이 정도. 근데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한 2.3% 정도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좀 속도가 완만해질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2%가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 0.5%포인트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회의와 회의 사이에 긴급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여기서 조금은 추춤거릴 필요성도 있다. 증시에는 그걸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한 2주 정도 하락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올랐는데 일단 120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일단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방어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금리하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막 올리는데 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국제유가가 눈치 없이 계속 올라가 버린다? 이래 버리면 고유가, 고금리, 저성장 이렇게 맡겨버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가기 버거운 게 아니라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가가 잡히느냐, 또 유가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뭐 지난달 만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어느 쪽 방향을 잡아 나갈 거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좀 가늠이 되겠죠. 유가가 좀 올라가지 않는지 여부. 여기서 뭐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또 이란 핵협상 이런 주변 변수들도 있지만 그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지금 각 국가들별로 조금씩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유가가 좀 안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리고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 퍼즐이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1200원 넘어간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환율이 최고점에 있을 때가 주식시장이 최저점이고 그러진 않아요. 주식시장이 이제 먼저 선행을 하는 그런 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환율이 정점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버린 사례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환율하고 주식시장하고 반드시 딱 맞춰가지고 가거나 이제 그러진 않거든요. 환율이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완만하게 좀 안정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제 원유 수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핑계 끼면 그냥 수출 기업들 원화로 환산하는 어떤 실적은 좋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어서 환율은 여기서부터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빠져야 우리나라에서 나갈 달러화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라 환율은 유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추인데 이게 이제 일자별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보면 이게 이제 1조 원 매수가 잡힌 거는 삼성전자 블록들 때문에 잡힌 거라 이거는 좀 왜곡된 걸로 보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만 놓고 본다라면 개인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하는 날이 빈번해졌죠.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날이 빈번해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세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보시면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요때. 그러니까 이때 한 1조 한 7, 8천억 정도 개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개인들이 주식을 사들인 거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아도 시장에 덜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금이 다 소진이 됐잖아요.
이 자금이 다 소진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4천억, 5천억 팔면 못 버팁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2, 30포인트 막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팔아도 개인들이 매수했는데 버텼다. 코스피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엄청 좋아졌구나. 이렇게 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지난주 같이 매도하면 시장에 빠질 수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정이 되는지 여부,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인플레이션, 긴축, 이게 제가 치킨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쪽이 물러나는 게 보여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가 좀 빠져줘야 시장의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국제유가의 안정 여부, 요거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코로나가 증가되다가 새는 좀 주춤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줄진 않고 있는데 뭐 완만하게 주는 거라서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꺾이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뭐 협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재가 강화되면서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 공격도 또 감행되고 하여튼 뉴스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유가의 방향에 이번 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5월 9일 뭐 종전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잘 관찰해 보시면 유가가 치솟을 재료인데 120달러 안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유가가 이제 버텨주는지 아랫방향으로 가주는지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죠. 예, 집 나갔는데 외국인들이 그 컴백을 안 해요. 가끔 이제 전화 걸고 뭐 잘 지내 이렇게 들어올 듯한데 안 들어오고 막 그렇게만 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있는데 그 이후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재평가 이게 이제 단행이 되면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그게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그거를 다시 사야 되니까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가 또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계기가 뭐가 있지 살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되는지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지금 종목 장세가 셉니다. 지금 2차 전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종목이 골라서 가요.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업종 장세라고 안 하고 종목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뭐 증가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스피 거래 대금이 확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확 올라갔어요. 일평균 거래 대금이 3월에 첫 주, 둘째 주가 7조 4천억이었는데 3주 차에 8조 6천억이 되고 지난주에 10조 4천억이 됐거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지금 자금이 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장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DR이 높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이제 그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씩 종목 장세를 감안해서 차별화 장세를 대비해보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난주에 매수한 종목들의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 현황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80% 정도 되죠.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 한 70% 좀 더 전후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이 확실하게 잘 나와요. 지난주에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지금 개인들을 보시면 이 지난주 개인들 승률이거든요. 형편없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종목들 이거 가지고 이제 평균 매수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좀 자꾸 이제 업데이트해서 수시로 그런 종목들을 자꾸 관심권에 두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수시로 이 내용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